김용민의 정치쇼 7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예. 자, 다음 주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이 청취율 제고를 위해서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가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출연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선 더블 MC로 이국종 아주대 교수, 철학자 도올 김용옥 선생, 전원책 변호사,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소설가 이문열 씨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모시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연자도 일신하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대해서 스트롱맨의 품격 고민하고 있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김명수 대법원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나오는 삼법시대, 네, 이 코너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거명된 분들께는 뭐 사전에 연락을 하거나 문의하거나 그런 적 전혀 없습니다.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들었는데 네. 브리핑 바뀐다는 얘기는 없네요. 뭐 그것만 아니면 네, 되죠 뭐. 그렇습니다. 네. 가성비 당신 같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네. 없습니다. 네, 박리담회를 하려고 예. 준비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가성비가 좋은 우리 정상근 기자 나오셨고. 네, 안녕하십니까. 자, 문성희님 아침부터 기분 좋네요. 중학생 때부터 팬이었던 변진섭 오빠와 노래. 예, 행복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오늘이 이제 신랑 생일인데 네. 제가 좋아하는 가수 노래도 나오고 남편 최규영 씨 생일 축하해요라고 하셨습니다. 한영철님, 정상근 기자님 시간 좀 늘려줘요. 최고 재밌는데 정상근 기자가 원치 않습니다. 네. 예, 시간이 길어지면은 뭐 출연료 같은데 네. 예, 노동량이 늘기 때문에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광고 하나가 늘고 빠지는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 그래요. 노영란님, 10시 넘자마자 고릴라 켜놓고 대기 중입니다. 비가 자꾸 오니까 늘어지는 기분입니다. 라고 하셨고, 자, 박상훈님, 김용민의 정치쇼 다시 듣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SBS 김용민의 정치쇼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들으실 네. 수 있고, 팟빵이나 파티 같은 팟캐스트 포털에서 다운로드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뭐 김용민의 정치쇼 그 검색창에서 입력하시고 네. 접속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돈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합계 출산율이 1.0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전망이 나왔더라고요. 영명대. 네. 부부가 아이 하나 낳지 않는다라는 건데 네. 올해 정말로 1.0 밑으로 떨어지면 세계에서 처음으로 출산율 0명대를 기록하게 된다라고 아하. 합니다. 예.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심각한 문제예요. 네, 그동안 정부가 계속해서 저출산 대책은 발표를 해왔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이 저출산 대책을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이 무려 120조 원이 넘는데 이 개선은커녕 지금 문제가 더 커진 상황이죠. 네. 이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저출산 예산으로 뭘 했는지 보면 좀 기억나는 게 무슨 가임기 여성지도 뭐 이런 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전광판 하나 세워서 뭐 예. 아이를 낳읍시다 뭐 이런 캠페인을 한다거나 뭐 이런 데 예산을 써왔으니 이게 출산율이 늘어날 모멘텀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좀 나아지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이번 정부의 대책은 아예 패러다임을 바꾸자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2040 세대가 너무 힘들다. 이게 살아가기가,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2040 세대가 충분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저출산 대책으로 이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대책을 내놓은 것도 그런 이유인데요. 네. 일단 주변 시세보다 한 60% 정도 가격으로 이 분양받을 수 있는 신혼 희망타운을 이 3만 가구 늘려서 2022년까지 1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고요. 예. 이 4억 원 이하 소형 아파트를 살 때 부부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면 이 취득세를 절반만 내도록 한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예. 이 대출 금리도 자녀의 수에 따라서 깎아준다고 하고요. 이 한부모 가정의 지원폭도 넓히고 이 청년 맞춤형 주택 보급과 청약 금리 가산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 육아휴직을 다녀왔더라도 임금 삭감 없이 2년간 1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했고요. 이 만 1살까지는 외래 진료비 부담을 거의 공짜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애가 셋인데요, 제가. 네. 예. 지금 돌이켜 보니까 출산해서 키울 것을 걱정하는 것
또 좋은 유치원 혹시 못 보낼까 걱정하는 것, 네. 따돌림 같은 이런 학교 폭력의 피해를 입을까 걱정하는 것, 진학 같은 입시 걱정, 그리고 취업시킬 걱정, 시집 장가 보낼 걱정, 이런 걱정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네. 답을 얻지 못한다면 출산율 제로 시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세계적 추세라고는 해도 우리나라가 지금 유독 심한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모든 사회 구조 자체를 다 바꿔야 이게 출산율이 좀 올라갈 것 같은데, 네. 네, 어떻게 될지 제가 궁금합니다. 어제 어느 방송에서 했던 얘기인데그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친 것은 네, 어른들이 대신 울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명언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른들의 울음을 그치게 해줘야 됩니다. 네, 내가 아이를 낳아도 뭐 이 아이에게 그 불행을 전가한다는 느낌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뭐 이런저런 걱정이 저도 이제 이번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저런 걱정이 좀 되는데 좀 이렇게 안심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이 되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뭐 지금 출산했기 때문에 네. 뭐 둘째는 뭐 엄두도 못 냅니다. 와이프가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예, 예, 네. 예. 자, 설한실님, 애 키우기 힘듭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앞서 정부의 그 여러 가지 대책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 키우기 힘듭니다라고 하셨고요. 5917번 쓰시는 분, 저출산 아이 문제 때문에 심각하네요. 우리 딸 이 결혼 8년인데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안 낳는 건지 못 낳는 건지 안타깝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김광환님, 사실 신혼부부 주택이니 뭐니는 유명무실하다고 봅니다. 당장 살 곳이 없어서 애 안 낳는 게 아니니까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까지 키우려면 앞이 깜깜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육아부담, 보육부담, 교육부담, 국가가 절반은 좀 져줘야 네. 그래야 사실은 애를 낳아도 나을 텐데 지금은 거의 다 전가하는,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옛날에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은 마을 전체가 그렇죠. 같이 키운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네, 오히려 좀 더 역행을 하고 있는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기무사령부가 촛불 집회 당시에 이 광화문에 군대를 출동시키는 계획을 작성했다. 네, JTBC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미 지난 3월 경에 이 국방부가 촛불 집회 당시에 군병력 출동을 검토한 문건을 만들었다, 이런 보도가 나온 바가 있는데요. 네. 이 당시 이 문건은 좀 법률적 검토로도 볼 수 있다, 뭐 이런 이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SBS와 JTBC 사이에서 네. 이 문건의 내용을 두고 논란이 있었어요. 예. 네, 뭐 작전이라는 건 뭐 최악의 상황까지 감안해야 된다, 뭐 이런 논란도 있었고. 예, 예, 예. 그런데 이 기무사령부에서 작성한 이 문건은 이 전에 이제 국방부 그 문건을 뛰어넘어서 네,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게 전시 개헌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문건인데요. 네. 이 문건을 만든 시기는 2017년 3월, 그러니까 불과 1년 정도밖에 안 된 네.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좀 돌이켜 보시면 이 헌법재판소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전이었는데 예. 이 기무사가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 소추안이 기각될 것을 가정을 하고, 기각될 것. 네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직무에 복귀하는. 네,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그 염두에 두고 가정을 하고, 예. 이에 불복한 시위대가 청와대 점거를 시도하고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이 과경 양상이 심화될 것이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심지어 경찰서에 난입해서 무기 탈취를 시도하는 등 치안 불안이 야기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했고요. 국민을 우범자로 봤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법이 군 차원의 대비가 기묘하다라는 거였어요. 네.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서 초기에 위수령으로 대응하고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 네, 이런 단어도 문장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위수령을 국회가 반대를 할 경우 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뭐 2달간 시간을 끌 수 있다거나 뭐 관련 부대를 증원하고 방어 계획을 세우는 등 뭐 아주 진지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했는데, 네. 이 광화문에는 공수부대, 그리고 여의도에는 기계화 부대, 네, 이렇게 디테일한 준비를 했었습니다. 공수부대를 광화문에. 네네. 하하. 이 광화문에 집회가 계속 있었으니까요. 예, 예. 그리고 이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등 진보와 보수 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진보 진영을 종북으로 표현을 했는데 한마디로 촛불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종북으로 규정을 한 것이죠. 네. 이 북한이 또 북극성 2호를 시험 발사할 수 있다면서 뭐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함께 언급을 하는 등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면 뭐 탄핵이 기각되고 시민들이 집회를 하면 위수령을 내리고 군대로 밀어버린 후에 이들에게 종북 딱지를 씌운다. 뭐 전반적으로 이런 시나리오 같은데 예. 좀 등골이 서늘하죠. 예. 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뭐 작전의 원칙이라고는 하는데 이 국민들을 종북으로 규정을 하고 이 예. 초법적 대처를 계획하는 등의 행동을 좀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좀 안 그래도 요새 기무사가 논란이 좀 되고 있으니까요. 예. 좀 비판이 좀 거세지고 있습니다. 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친위 쿠데타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 네. 밝혔다가 당시에 증거 있냐?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공세를 받았는데 네. 근거가 있었네요. 네, 예. 어느 정도 뭐 이 얘기를 듣고 추미애 대표가 그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네, 당시에는 굉장히 비난이 좀 많았었는데 네. 네. 워낙 내용이 좀 황당하니까요. 네. 근데 그 황당한 그 내용에 근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요즘 같은 시기에 뭐 계엄령이고 뭘 위수령이냐 뭐 예. 이렇게 비판했었는데 예. 알고 보니까 기무사에서 상상을 했어요. 준비를 했고. 광화문의 공수부대, 여의도의 기계화부대 뭐 이런 얘기까지 예. 했다라는 거죠. 예. 정말 참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또 당시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업무 복귀가 결정되면은 네, 5단 케이크를 끊으려고 했다면서요.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돌았었는데, 5단 케이크도 준비하고 네, 공수부대도 준비하고. 아이고 참. 진짜 준비- 진심으로 몰랐던 모양입니다. 이 헌재에서 네, 그런 그래요. 판결이 나올 줄. 김주영님 적군이 아니고 자국 국민을 상대로 그런 작전이 말이 되나요? 네, 그 전례가 있었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 네네. 시민을 학살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군이 했습니다. 그거. 네, 그때도 공수부대가 투입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군은 나라 지키는 일에만 자기 역할을 해야지 네, 뒤를 돌아볼 여지가 없어요. 자기 국민을 향해서 총을 겨눌 여지가 없습니다. 네, 이런 공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국기문란 범죄입니다. 이거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희현정님 21세기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고위직에 그대로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전부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책임을 질의를 했으면 책임 물어야 합니다. 엄중하게. 네. 고은주님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이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과 재판을 미끼로 거래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네. 2015년 3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상고법원안 법사위 통과 전략이라는 문건을 작성을 했는데요. 네. 이걸 SBS가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을 보면 이 상고법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공략할지 네, 그런 방안이 담겨 있었고요. 네. 이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 전북 익산을 지역구로 하는 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이춘석 의원, 이춘석 의원을 공략할 방안으로 이 재판 거래를 거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춘석 의원의 지역구인 그 익산에 예. 이 박경철 시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무소속이었고요. 예. 이분이 이제 선거법 위반에 걸렸다면서 예. 이 사건을 공략 포인트로 삼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을 빨리 처리하지 말고 결정을 미룰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춘석 의원이 이 당시에 이 재판을 빨리 확정해 달라 뭐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거래를 하자라는 네. 문건이었던 거죠. 이춘석 의원이 당시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고 네네. 2016년에 법사위원장으로 그 이름이 거론됐던 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공략 포인트, 네. 공략 대상으로 삼았다. 이춘석 의원은 뭐 이 사건에 대해서 기억이 없다 그런 네.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용민의 정치쇼 1부 마무리하고.